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1분 서울 궁정동 안가 대통령 병호실이 지키는 비밀 만찬장.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침묵.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박정희,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 수백만 명의 삶을 쥐고 흔들었던 독재자. 그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남자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18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이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자유를 잃었습니다. 반대하면 잡혀갔습니다. 시위하면 끌려갔습니다. 유신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은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제가 총성 두 발로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온다고, 이제 진짜 선거가 열린다고, 18년의 어둠이 끝났다고. 그들은 몰랐었습니다. 어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새로운 얼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이름은 전두환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군서열에서 그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에서도 그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죽던 날 밤 전두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45일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5일,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꿈꾸는 동안 한 남자는 그 꿈을 조용히 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하나하나, 전화 한 통 한 통, 그리고 탱크 한 대 한 대. 오늘 우리는 그 45일을 추적합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 문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교들의 증언, 미국 국무부가 수십 년간 비밀로 분류했던 외교 전문,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단 45일 만에 도둑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왜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1979년 10월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해 가을, 서울의 공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부마항쟁이라 부릅니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 목소리는 너무 컸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은 극도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탱크로 시위대를 밀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김재규는 달랐었습니다. 그는 이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김재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으려 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이듬해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군화발에 밟혔습니다. 박정희 사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 기구를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온화하고
신중하고 학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규하는 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군이 최규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18년 동안 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예산을 장악했고, 정보를 장악했고, 두려움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전두환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사령관이었지만 동시에 박정희 암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합수부장이 된다는 것은 군 내부의 모든 정보가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흔들리고, 누가 제거되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전두환의 일정은 공식 기록에서 상당 부분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 내부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비공식 회의들, 특정 장교들만 초대되는 자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이름, 하나회. 하나회.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회. 1963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들을 만든 비밀 사조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기들의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하나회는 군 내부의 그림자 권력이었습니다. 진급을 도왔습니다. 요직 배치를 조율했습니다. 서로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하나회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군 수뇌부도, 청와대도 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는 묵인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교 집단, 명령에 복종하는 엘리트 네트워크. 박정희에게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죽자 그 도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1월과 12월, 전두환은 하나회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였고 드라이브였고 늦은 밤 사무실에서의 단독 면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12월 12일, 그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6시,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승화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하에서 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권한자였습니다. 그를 체포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반란이었습니다. 명백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승화의 공관에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원이 사망했습니다. 정승화는 체포되어 보안사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서 하나회가 장악한 부대들이 주요 거점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특전사, 육군본부, 하나씩 하나씩. 최규하 대통령은 새벽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후 재가를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청와대 주변은 이미 전두환 측 부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12월 12일 군사 반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군의 실권은 전두환에게 넘어갔습니다. 총 한 방, 문서 한 장 없이. 아니, 정확히는 몇 발의 총격과 강요된 서명으로. 국민들은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쓸 수 있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12월 12일 당일 밤 하나회 소속 부대가 미군과 공동 방어선을 이탈해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지침은 개입하지 말라 였습니다. 냉전의 맥락에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한국이었습니다. 민주주의냐 독자냐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훗날 공개된 미 국무부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다루기 어렵지만 예측 가능한 인물이다. 예측 가능하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월 12일 이후 전두환의 45일 계획 중 절반 이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군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라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그는 봄을 짓밟아야 했습니다. 그 봄의 이름은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화에서 이어집니다. 1980년 봄, 서울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겨울 내내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학 캠퍼스마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은 선팻말을 들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8년간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그 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김대중은 55세였습니다. 전라남도 모포 출신의 이 정치인은 박정희 시대 내내 탄압받았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뒤 그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연금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73년에는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바다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죽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1980년 봄, 김대중은 전국을 돌며 연설했습니다.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동안 빼앗겼던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전두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봄이 무르익던 4월과 5월, 전두환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했습니다. 4월 14일, 그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겸임한 것입니다. 군의 실권과 정보의 실권을 동시에 쥔 인물,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계엄령 확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이미 박정희 암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계엄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계엄의 실질적 효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두환은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 40분, 비상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장관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기자마자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대중은 체포되었습니다. 김영삼은 가택연금되었습니다. 국회는 군인들이 봉쇄했습니다.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봄이 오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봄을 짓밟는 데는 단 한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누군가 죽는 것보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을 열게 됩니다. 이 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상환. 1950년 전남 광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분명한 신념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5월 18일, 그 모든 것이 시작되던 날.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계엄 확대 반대, 휴교령 철회, 민주주의 회복. 구호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공수구대원들이었습니다. 공수특전여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그들은 방패와 공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수구대가 학생들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무차별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상인들, 중학생들까지 닥치는 대로 끌려가고 맞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맞았습니다. 도망치다 넘어진 사람도 맞았습니다. 소문은 광주 전체로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5월 19일, 20일. 시위는 항쟁이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맨몸으로 공수부대에 맞섰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차를 몰고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리며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상인들이 시위대의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광주는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수부대의 진압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차검한 총검으로 시민들을 찌르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 구타했습니다. 부상자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도 공격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부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의사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헌혈을 하겠다는 시민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섰습니다. 5월 21일,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은 광주 시민들을 겁쟁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시민들은 무기고를 열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광주 외곽으로 밀어냈습니다. 5월 21일 오후, 광주는 시민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해방된 도시, 그러나 포위된 도시. 그 해방된 도시에서 윤상호는 시민군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보다 더 큰 결의. 서울에서 전두환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가 장악되었다는 보고, 시민군이 무장했다는 보고, 외신들이 취재하고 있다는 보고. 그는 재진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외신들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미 완전히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KBS, MBC는 광주 소식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5월 27일 새벽 4시,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진입했습니다. 전남도청에는 끝까지 남은 시민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윤상호는 새벽까지 동료들과 함께 도청을 지켰습니다. 오전 5시 21분, 전남도청이 함락되었습니다. 윤상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30세였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6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조사와 발굴 작업에서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매장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명단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광주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분노의 씨앗, 저항의 씨앗, 그리고 훗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불꽃이 되는 씨앗. 하지만 1980년 여름, 전두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에서 주인공은 전두환이 아닙니다. 최규하입니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1919년 강원도 원주 출신, 경성제국대학 졸업, 외무부 관료를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 박정희 4.5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인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지도자.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규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교관 출신답게 신중했고 절차를 중시했고 폭력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의 대한민국은 원칙과 절차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탱크가 원칙이었고 총이 절차였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 밤 최규하는 무엇을 했을까요? 증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정승화 체포에 대한 사전재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이 모두 하나회 부대에 장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경비도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는 사후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규하의 대통령직은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은 전두환 측에서 정해졌습니다. 계엄령 확대도, 김대중 체포도, 광주 재진압도. 최규하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들이지만 그것이 최규하의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5월 18일 광주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리던 날, 최규하는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습니다. 국가원수가 자국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급거 귀국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가 진압된 뒤 전두환은 마지막 수순을 밟았습니다.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보위. 이름만 들으면 위기대응기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국보위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초월하는 초헌법적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은 전두환이었습니다. 대통령 최규하는 국보위의 지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이지만 공식적인 전환은 아직이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합법성의 외피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노골적인 군사 독재로 비치면 국제사회의 고립이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규하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월 중순 최규하를 압박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측근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물갈이되었습니다. 보고라인이 차단되었습니다. 최규하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8월 16일
그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는 끝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대한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밝힐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역사는 최규하를 유약한 대통령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탱크 앞에 선 양복 입은 관료, 법률 조문을 들고 군화 소리에 맞서려 했던 사람. 그의 사임 이틀 뒤인 8월 18일, 전두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45일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을 장악하고 저항을 짓밟고 합법성을 포장하고 최고 권력자를 제거한다.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전두환은 그 모든 변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그것은 8월 27일에 이루어집니다. 다음화에서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체육관 선거. 2524명의 대의원. 2524표 만장일치. 그리고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민주주의의 연극. 1980년 8월 27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 2524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대의원이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누가 당선되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누가 당선될 것인지 통보받았습니다. 후보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전두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밀 투표였습니다. 하지만 감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회장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조용히 기표하고 조용히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효 투표 2524표. 찬성 2524표. 반대 0표. 무효 0표. 만장일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 100%.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호칭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2524명 중 한 명. 대의원 이학봉. 그는 하나회 소속 핵심 장교였고 12월 12일 당시 정승화 체포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이 민간 선거기구의 대의원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선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였습니다. 특히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광주 학살 이후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원조 삭감 주장이 나왔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전두환을 공식 승인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미국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김대중의 목숨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내라는 무죄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처형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미국은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의 사형을 집행하면 한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두환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월 새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는 조건으로 김대중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외교적 거래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정상회담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전두환을 백악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외국 정상 초청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두환에게 가장 강력한 정통성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대통령, 냉전 구도 속에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북민은 여전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를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45일간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0일이 넘었지만 그 모든 것은 45일의 설계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돈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전두환 정권 7년.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은 이것을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빵과 서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믿기 어려운 규모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순자, 전두환의 아내. 1980년대 한국에서 이순자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가문은 전두환 집권과 함께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빠들은 주요 기업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공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자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습니다. 한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면 청와대는 가족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전두환이 재임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수수한 비자금의 총액 2,205억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걷었을까요? 방식은 단순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만찬이 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봉투가 건네졌습니다. 아니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얼마를 준비해라. 거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부한 기업인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받았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재벌이 이 리스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전두환 일가의 개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퇴임 후 그는 연희동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의 가치만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다녔습니다. 손자들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1995년 법원은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는 연희동 자택을 지켰습니다. 자녀들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망하던 2021년까지 그는 추징금 중 절반도 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납 추징금은 상속인들에게 청구될 수 없다는 법적 허점 덕분에 나머지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법 위에 있었고 돈은 법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은폐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의 진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광주는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추모하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해 글을 쓴 작가가 구속되었습니다. 광주에 대한 노래를 부른 가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던 시기, 광주의 기록을 담은 사진첩이 해외에서 밀반입되었습니다. 독일 선교사 힌치페터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계엄군의 진압 장면, 피 흘리는 시민들, 쌓인 시신들. 그것이 대학교 지하 강의실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작은 교회에서 비밀리에 상영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1987년 6월에 불꽃이 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22세 경찰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물고문을 받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말. 그 거짓말이 전두환 정권의 관을 짜내는 못이 되었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맡은 의사 오연상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새어나왔습니다. 박종철은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분노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해 6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전국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부들이 아파트 창문에서 냄비를 두드렸습니다. 성직자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6월 민주항쟁이라 부릅니다. 전두환은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한미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1980년과 달랐습니다. 1980년에는 미국이 눈을 감았습니다. 1987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말기, 의회의 인권 압력이 거셌습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가 민중의 힘에 무너지는 것을 세계가 보았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워싱턴에 팽배했습니다. 전두환은 계엄령 카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7년 권력이 처음으로 진짜 균열을 보였습니다. 6월 29일 차기 대권주자로 내정되어 있던 노태우가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개 항의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 복권, 언론 자유 보장, 정치범 석방. 전두환은 이 선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태우가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즉시 이 선언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진정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야권이 분열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의 후계자가, 군사정권의 연장이.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연희동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임 후 그는 백담사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은둔, 시간을 버는 전략. 진짜 심판은 5년 뒤에 왔습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문민정부. 그리고 1995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노태우가 비자금 수수를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에 대한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 논리를 입법으로 무력화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새벽, 전두환은 자신의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역사의 심판은 하늘이 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내란수괴죄, 반란수괴죄, 뇌물수수죄.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두환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국민통합을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기간 2년 남짓. 그가 권력을 유지한 기간 7년. 그가 빼앗은 목숨들 수백 명. 그가 거둔 비자금 2,205억 원. 그가 납부한 추징금 절반 미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광주를 부정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발포 명령을 부정했고 학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그 자서전의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에서 우림은 묻습니다. 역사는 전두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2021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고급 주택가.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향년 90세. 자택 침대 위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그 순간 대한민국은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광주는 여전히 5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유족들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23살이었습니다. 친구가 도청 앞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40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그날 오후의 총성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제 친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두환의 죽음을 전하는 외신 보도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를 한국 경제 성장기의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독재자, 학살의 책임자로 썼습니다. 어떤 매체는 두 가지를 함께 썼습니다. 그 혼란 자체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학살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를 만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불만을 스포츠로 돌리기 위한 3S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국민들은 낮에 민주주의를 요구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빵과 서커스. 로마의 황제들이 발명한 통치술. 2000년이 지나도 독재자들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전두환 정권이 남긴 것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반대파를 고문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전두환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한 명의 군인이 45일 만에 나라 전체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까? 2524명의 대의원은 왜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왜 군인들이 의사당을 봉쇄하는 동안 침묵했습니까? 기업인들은 왜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습니까? 언론인들은 왜 광주 소식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계산했습니다.
이 체제에 순응하면 이득이 있다고. 일부는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일부는 무관심했습니다. 나만 무사하면 된다고. 그 계산들이 모여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두환 혼자 독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침묵이 그의 독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매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권력이 선을 넘을 때 저항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도 내 권리처럼 지키는 것. 1980년 광주에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적을 울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헌혈줄에 선 시민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1987년의 6월 항쟁도 없었습니다. 1997년에 IMF 위기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인 시민들도 없었습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45일짜리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7년을 집권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쌓았습니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2019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전두환이 폭도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2021년 전두환이 죽던 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희생자의 묘비, 이름 석자가 새겨졌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광주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공평합니다. 단지 느립니다. 그리고 그 느린 공평함을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한